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양반댁의 마님 이연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죠. 단 한 사람, 그 아인 총각 빼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이연의 얼굴을 때리고 흙탕물이 값비싼 비단 치마를 적셨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소박을 맞았다더라. 시아버지께서 편지를 받으셨다는데 접을 드린다는 소문도 있었지. 가문의 수치라 하셨다지. 이연은 무릎을 꿇고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의 딸로 태어나 양반의 아내가 되었으나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빗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연은 지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다가왔습니다. 대문 옆 작은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총각이 몸을 숙여 나왔습니다. 양반댁의 하인 길복이었습니다. 마님, 길복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렸습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이 비를 맞다가는 병이 날 것입니다. 이연은 고개를 들어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하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렸을 텐데 지금은 그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길복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터 근처에 빈 움막이 있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하인 총각의 등에 업히다니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 체면이 어찌 될까? 이연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길복은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체면보다 목숨이 중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 손으로 마님 꽃길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이연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길복의 등에 몸을 실은 이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길을 따라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 근처 허름한 움막은 양반가의 화려한 대청마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글바닥에 거적 한 장이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까요? 이연은 여전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밤이면 꿈에서 양반가의 따뜻한 온돌방을 그리워했고 아침이면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옵소서. 길복은 매일 아침 장터에서 품을 팔아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연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새벽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땡볕 아래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이연을 생각하면 모든 고통이 견딜만했습니다. 이연은 침묵 속에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쌀밥이 아닌 죽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움막 생활이 계속되며 이연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하얗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처음에는 물깃기조차 버거웠던 이연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빨래도 하고 움막 주변도 쓸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시중을 드는 몸종들 덕에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던 이연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린 듯 했으니까요. 길보가 어느 날 이연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매일 이렇게 고생할 수는 없지 않니? 길복은 놀란 눈으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너 혹은 하인이라 불렀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님께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힘닿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비록 양반가의 마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니 그날 오후 길복은 장터에서 한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쌀겨와 콩가루를 섞어 손을 닦고 있었는데 거칠었던 손이 보드랍게 변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무엇입니까? 길복이 물었습니다. 이거 쌀겨랑 콩가루를 섞은 것이요. 여기에 약간의 들국화 가루도 넣었지. 장사하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는데 이거 바르면 손이 보들보들해진다네. 내 딸아이가 시집갈 때도 이걸로 손 관리했다우. 길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길복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터에서 노파가 쌀겨와 콩가루를 섞어 손을 닦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요? 마님 손맛 가루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이연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장사를, 양반의 딸로 살아온 내가. 이연의 눈앞에는 양반가의 엄한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장인과 노비는 천하다. 양반의 딸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길복의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쌀겨 가루는 이연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궁녀로부터 배운 비방이었으니까요. 이연의 어머니 또한 몰래 이 방법을 써서 손을 보드랍게 유지했습니다. 그럼 작은 주머니에 담아 향을 더해보면 어떨까? 홍화꽃잎을 말려 섞으면 향이 좋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장식을 예쁘게 해야지. 이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길복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님의 손길이 닿으면 분명 더 좋은 물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내일 당장 재료를 구해오겠습니다. 이연은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그저 의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장사가 양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양반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란 예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움막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이연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연은 장터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이연은 처음으로 장터에 나섰습니다. 작은 멍석을 깔고 앉아 길복이 구해온 작은 주머니들에 정성껏 만든 쌀겨, 콩가루 혼합물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장터 바닥에 앉아 장사를 한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기, 저 가루는 뭐유? 지나가던 안악이 물었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쌀겨와 콩가루를 섞어 만든 손 세정분입니다. 거친 손을 부드럽게 해주지요. 안악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길복의 권유로 한 봉지를 사갔습니다. 첫 손님이 생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10봉지 중 8봉지가 팔렸습니다. 이연의 얼굴에는 어느새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님, 잘 되었습니다. 길복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 가져와야겠습니다. 다음 날은 15봉지를 준비했고 그 다음 날은 20봉지로 늘렸습니다. 이연은 점점 더 많은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들국화 가루, 홍화꽃잎, 심지어 멀리서 구해온 귀한 향료까지. 봉지도 비단 조각으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님 손가루라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구려. 내 손이 한결 보들보들해졌소. 양반집 마님이 만든다더니 과연 다르구려. 이거 바르면 시집가는 딸아이 손이 고와질까? 한 달이 지날 무렵 이연과 길복은 장터에서 단골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연의 솜씨는 나날이 발전했고 이제는 마님 손가루를 찾아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반집 부인네들도 몰래 한여를 보내 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 소식은 이연을 내쫓았던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익숙한 가마가 장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연의 전 남편 김도령이었습니다.
여보. 김도령은 이연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이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님께 무슨 용건이십니까? 길복이 앞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길복을 무시한 채 이연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소. 시아버지께서 거짓 편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소. 이제 돌아오시오. 당신의 방은 그대로 있소. 이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양반가의 마님으로 돌아간다. 따뜻한 온돌방, 비단 옷, 하인들의 시중, 모든 것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님, 길복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양반, 마님 아니었어도 올 분 아닙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입니다. 이연은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장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장터의 움막으로 돌아온 이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도령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돌아오시오. 단 3마디였지만 이연의 마음은 경랑 속을 헤매는 배와 같았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양반가의 마님이 되는 것이지. 이연은 낡은 이불 위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해였을까? 그렇다면 왜 그날 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을까? 한편 길복은 움막 밖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연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마님이 이런 공공한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이연이 깨어났을 때 길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막 한 구석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일이 있어 며칠간 자리를 비웁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연은 쪽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길복이 없는 움막은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길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혼자서 장터에 나가 마님 손가루를 팔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5째 날 저녁 김도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아침 가마를 보내겠소. 결정하셨다면 이 옷을 입고 나오시오. 김도령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연은 비단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비단의 감촉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장터에서 단련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하얗고 보드라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일에 단단해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양반가의 마님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움막 문이 열리고 길복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마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길복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 해안가에서 특별한 조개 껍질 가루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으로 말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산에서 구한 약초로 떡분과 허브향 정분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은 길복이 가져온 갖가지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단 옷이 눈에 들어왔고 길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양반이 또 왔었군요. 길복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가마를 보낸다고 했다. 길복은 잠시 침묵했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야죠. 마님은 돌아가실 분일지도 모르니. 그 말에 이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복은 마치 자신이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움막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연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양반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소박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새벽녘 이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도령이 보낸 비단 옷을 입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길복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달간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힘이 되어 주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역시 양반의 딸이야. 내 자리는 그곳이 아닐까? 이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장터와 움막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이연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중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씨. 복단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연을 돌봐온 하녀였습니다. 복단아. 이연은 반가움에 복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복단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복단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이연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물건들을 뒤져 헤집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연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매일 밤 아씨 방을 뒤지셨어요.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복단이가 말했습니다. 이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도령이 자신의 방에서 무엇을 찾았단 말인가?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비밀 서찰과 인장. 그것은 큰 재산이 적힌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복단아, 내 보물함은 어디 있지? 이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도련님이 찾으실까 두려워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단이는 방바닥에 구석 돌을 들어올리고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이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서찰과 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씨, 이것도 있습니다. 복단이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초상화였습니다. 이연은 호기심에 초상화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상화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한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은 길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만졌습니다. 아씨, 어릴 적 저 총각과 잠시 같이 노셨던 거 기억나시지? 복단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아씨 돌잔치였지요. 한 양반 아들이 아씨 돌팔찌를 찾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자신의 돌팔찌를 찾아준 소년, 그 소년이 길복이었단 말인가? 복단아, 길복은 어떻게 우리 집 하인이 된 거지? 이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복단이가 말을 하려던 찰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령과 그의 하인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김도령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초상화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김도령과 하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편네만 오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놈도 그놈의 장사도. 순간 이연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도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서찰과 인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복을 처리하겠다고? 이연의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길복이 위험하다. 당장 경고해야 한다. 밤이 깊어졌을 때 이연은 양반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단이의 도움으로 담장을 넘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초상화와 할아버지의 서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장터로, 움막으로, 길복에게로. 길복아,
이연은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움막은 비어 있었습니다. 길복의 짐도 사라졌고 그가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이연은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일까? 이미 길복은 떠나버린 것일까? 그때 움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은 긴장하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길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짐을 꾸려 어깨에 맨 상태였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길복은 놀란 눈으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여기에 양반가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이연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길복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길복은 몸을 굳혔습니다. 처음으로 마님이 반말을 하며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연은 품에서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이 그림, 당신 기억나세요? 그날 당신이 내 돌팔찌를 찾아준 아이였어요. 길복은 그림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맞아요. 우리는 어릴 적에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도령이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저는 그것을 알고 바로 왔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길복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위해 양반가를 버리고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님, 길복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움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령과 그의 하인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빨리 숨어요. 이연이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움막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근처를 뒤져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김도령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이연과 길복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사의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길복아, 내가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길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그때 복단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씨, 여기 계셨군요. 빨리 이리로 오세요. 복단이는 두 사람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암자의 스님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오셨군요. 스님은 길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의정댁 도련님. 이연은 놀라서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단이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 총각 영의정댁 도련님입니다. 유모 품에 숨어 키워졌대요. 어린 시절 정변으로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전을 위해 숨겨진 것입니다. 이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하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양반 가문의 자제였다니.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 하인으로? 이연이 물었습니다. 길복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소녀를,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그 소녀를. 암자에서의 하룻밤, 이연과 길복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복의 진짜 이름은 서하였고 영의정 서대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변으로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서하는 유모의 품에 숨겨져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이연이 있는 집의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나타나 나를 도와준 거예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서하는 달빛 아래 이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마님이 소방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이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박을 맞아 내쫓기는 고통조차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도령은 분명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서찰과
인장을 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저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김도령의 악행을 밝혀야 합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저하는 오랫동안 비밀리에 모아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김도령이 관가에 바쳐야 할 세금을 빼돌린 기록, 금지된 물품을 밀무역한 증거, 그리고 가짜 편지로 이연을 모함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관하로 가야 합니다. 저하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하와 이연은 함께 관하를 찾았습니다. 저하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김도령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관찰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즉시 김도령의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저 공자의 증언과 이 증거들로 보아 김도령의 죄가 명백합니다. 즉시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하겠습니다. 관찰사가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연의 시아버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령이 자신을 속이고 며느리를 내쫓게 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이런 불충한 자식을 두었으니 내 죗값을 받는 것이로다. 시아버지는 탄식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서하와 이연은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본래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이연은 양반가로 명예롭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양반가의 체면을 쫓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장터에서의 삶, 자신의 손으로 일구는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하님, 이연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이제는 길복이 아닌 서하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시군요. 저는 여전히 마님 곁의 길복입니다. 이연도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나도 여전히 장터의 마님이고 싶어요. 해가 저물 무렵 서하는 이연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움막 앞 작은 뜰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손 내밀면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연은 말 없이 서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진정한 마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햇수로 5해가 지났을까요? 마님 송가루방은 이제 조선, 팔도 장터의 이름을 알린 인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머니에 담긴 쌀겨, 콩가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님 말비누, 마님 떡분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연과 서하는 장터 근처에 작은 기와집을 마련했습니다. 움막에서 기와집으로의 변화는 그들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처음과 다름없이 순수했습니다. 봄날의 오후,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연은 가게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어린아이들에게 쌀겨와 콩가루로 손을 씻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살짝 적셔서 문지르면 보들보들해진단다. 이연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정말 보들보들해졌어요. 저하는 그런 이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느라 바빴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일본에서 들여온 특별한 흙으로 새 한 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에게 나눠줄 엿도 좀 가져오세요. 이연이 서하를 불렀습니다. 저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엿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초상화에 머물렀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연과 자신이 그려진 그 초상화는 지금도 가게 한켠에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바라보던 서하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양반의 자제였던 자신이 하인이 되고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은 후에도 장사꾼의 길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서하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연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서하 아버님, 5살 배기 아들 서율이 뛰어왔습니다. 이연과 서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리 오너라. 서하는 서율을 안아들었습니다. 이연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였습니다. 해질녘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율은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 즐겁게 웃었고 이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연이 말했습니다. 저와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마님을 업고 이 길을 걸었던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당신이 말했죠. 이 손으로 마님 꽃길 만들어 드릴 겁니다라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저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 속 두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함께 장터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조박맞은 마님과 하인 총각의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양반의 체면보다 진심을 택한 이연, 신분을 숨기고 사랑을 택한 서아. 그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